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017년도 전기 기능사 필기 4회 CBT 시험 저희가 복원된 문제 해설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새 계속 트렌드 보면요. 여러분 전기 기능사 필기 다산에듀 가시면은 CBT 관연도별로 다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자, 난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 이해가 이제 중요할 것이다. 본문에 대한 파악, 성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또 여실없이 보여주는 회차가 바로 이번 회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차 보시게 되면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중간보다는 약간 높은 거, 많이 아니에요. 약간 높은 것들만 60개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전기 기능사 CBT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려면은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교재 안내 있는 곳에 2017년도 1회부터 2회, 3회, 4회, 그 다음 뭐 뒤에까지, 그리고 2016년도 5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맥락을 보실 수 있고, 자, 이번에 좀 특이한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다산에듀 역시 모의고사 기능이 있죠. 산업인력공단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고 수준은 약 5에서 10% 정도로 저희가 딱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CBT 테스트를 했는데 나 한 37개 맞췄다. 그러니까 60점 조금 넘었다라고 하시면 시험장에 안심하고 가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7년 4회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 조금 더 높은 것들만 엄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 자, 1번. 다음 중에서 큰 값일수록 좋은 것은 무엇이냐? 이 보통 우리가 값이 큰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키 큰 게 좋은 거죠. 몸무게는 아닌가요? 돈 많을수록 좋은 거고 집 클수록 좋은 거고 전기에서도 저항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전기 저항도 큰 게 좋은 게 있고요. 그런데 작은 게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게 좋은 거는 무엇일까요? 아니, 작은 게 좋은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작은 게 좋은 것은 전선에 있는 저항. 이게 전선인데 이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 작을수록 좋죠. 그래야지 전류를 더 잘 흘릴 수 있게 되니까요. 어떤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스위치 온오프 할 때 만나는 그때의 저항. 이런 걸 우리가 접촉 저항이라고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접촉 저항은 또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접지극을 땅에 묻었는데 그때의 저항, 그걸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다 작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클수록 좋은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 절연 저항 같은 거. 절연 저항은 뭐냐면은 우리 피복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고무 같은 저항. 이게 절연 저항이 커야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죠. 절연물에 사용하는 저항은 클수록 더 좋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절연 저항이 됩니다. 2번. 자, 100V의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써서 200V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최소 몇 옴의 저항을 외부에다 접속해야 되는가? 단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5000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배율기에 대한 이야기죠. 배율기. 내가 몇 배를 지금 더 측정하고 싶습니까? 100V의 전압계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200V를 측정하고 싶대요. 이건 몇 배예요,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빼기 1만큼의 저항을 외부에다 결선하면 되는 겁니다. 몇 배? 그러면 1배 되는 거. 1배 되는 저항을 외부에다가 직렬로 접속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전압기 내부 저항이 5000이라고 했으니까 5000옴짜리를 직렬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0배를 측정하고 싶다. 10배를 측정하고 싶으면은 빼기 1을 하게 되면 몇 배요? 9배짜리를 놓게 되는 거고 9배 하게 되면 9, 5, 45, 45,000짜리를 외부에다가 직렬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원리? 그렇죠. 배율기의 기본 원리죠. 3번. 125옴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지는 합성 저항 중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합성 저항 구하는데 저항을 가지고 합성 저항 가장 크게 구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나요? 그렇죠.
직렬로 놓게 되면은 가장 크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작게 하려면요. 이거를 다 병렬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병렬일 때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R0 전체 합성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은 합성 저항, 이 저항의 개수를 똑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N개로 나누면 되죠. 지금은 120옴짜리를 어떻게 해요? 4개로 병렬로 놓게 되니까 답은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콘덴서는 다르죠. 콘덴서는 같은 것들을 병렬로 놓게 되면요. 커지고요. 직렬로 놓게 되면 오히려 작아지게 되죠. 콘덴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계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3번에 1번. 4번 220V의 전원에 2개의 전구 220V 50W짜리. 자, 60W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 제가 풀이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그냥 외우자. 두 번째는 그래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일단 암기하는 방법. 지금 60W짜리 전구랑 50W짜리 전구 2개가 있어요. 2개를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전압을 220 걸게 되면 어떤 게 더 밝냐 이 얘기죠. 물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당연히 60W짜리가 더 밝게 되죠. 그런데 직렬로 놓게 되니까 게임이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질 거예요. 자, 2개를 직렬로 놓게 되면은요, 결론. 이 작은 것이 더 밝다. 이게 답입니다. 작은 것이 더 밝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여기 60W짜리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0W짜리 전구가 있고, 여기에 220V를 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왔습니다. 여러분, P,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R분의 V 제곱이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60W짜리의 저항도 알고 싶고, 여기 50W짜리의 저항도 알고 싶은데, 이 R값을 계산하게 되면 60W짜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R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P분의, 자, V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P가 지금 몇 와트예요? P가 60W짜리니까 60분의 전압이 220의 제곱, 22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60W짜리 전구의 저항은 806.67옴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50W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저항 계산하게 되면요. P분의 V제곱 하면 50분의 220에 제곱하게 되면은 얘는 저항이 조금 더 커요. 968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이에요. 이때 220V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얼마가 될까요? I는 R분의 V, R값은 2개를 더한 거겠죠. 더한 것분의 V를 계산하게 되면은 0.124 암페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60W의 전력 한번 계산해 보고 50W의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죠. 자, 60W짜리 전구는 I제곱 R 계산하면은 0.124의 제곱 곱하기 806.67이 되고요. 자, 50W짜리의 전구는 I제곱에 R 계산하게 되면은 0.124의 제곱 곱하기 968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게 되느냐? 50W인 경우에는 14.88W가 되고요. 60W짜리는 12.4W가 됩니다. 따라서 50W가 더 밝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계산할 거예요? 그냥 자,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때 2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그럼 뭐가 더 밝다? 작은 게 더 밝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아마 정신 건강에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시험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종이에다가 한번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써볼 필요는 있습니다. 5번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력이 지금 여러분 다 세 가지죠. 그렇죠? 피상, 유효, 무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다 뭘로 물어봤냐면 끝에 단위가 와트로 끝나요. 와트는 무슨 전력? 맞아요.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P는 I제곱에 자,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이니까 I제곱에 R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저항이 6, 그 다음에 8이니까 흐르는 전류는 10이 되는 거죠. 10의 제곱 곱하기 R 값은 6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600W가 되겠네요. 답은 얼마? 4번. 네.
6번. 건전지를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여 부하를 최대로 출력하려면 건전지의 내부 저항과 부하의 저항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기사에 있는 최대 전력 전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기 기능사에서도 가끔 물어보게 되는데 보통 기사의 경우에는요, 이것을 계산하는 계산식이 나오는 반면 기능사에서는 그 기본 원리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건전지가 있고요. 건전지 안에도 내부 저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외부 저항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 이것을 R이라고, 이걸 소문자 R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떨 때 외부에다가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냐면은 답은 이거예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입니다. 몇 배가 될 때? 1배가 될 때. 어떨 때? 같을 때가 최대로 전력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 계산은 여러분 나중에 전기기능사 따고 필기 따고 실기 따고 기사 갈 때 공부하세요. 아셨죠? 전 여기까지만 딱 알아두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7번 1칼로리는 몇 줄이 되는가? 1줄은 0.24칼로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1칼로리 4.18줄 정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답은 4번. 8번 정전 용량 10 마이크로페러스의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Q는 루트의 Q 사인 오메가 T 쿨론과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때 콘덴서에 흘러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콘덴서가 하나 있어요. 이 콘덴서에 전하가 축적됐다고 하네요. 전하가 축적되게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전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분하게 되는 겁니다. 전류를 적분하게 되면 콘덴서에 축적된 전하가 되죠. 이 축적된 전하가 어떻게 돼요? Q는 루트 2 Q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럼 전류는 얼마였냐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게 되면 돼요. 아니, 미분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죠, 여러분.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요, 코사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돼요. 시간에 따라 나누게 되면 코사인이 된다고요. 답이 코사인 들어가는 걸 딱 찾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바뀌어요. 이것만.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기 오메가가 앞으로 오게 되고. 자, 9번.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우리 다산 에듀 전기 기능사 필기의 자랑이죠. 이건 절대 이 다산 에듀에서 전기 기능사 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것을 헷갈리지 않아요. 오해 소지가 하나도 없죠. 자, 왜 그러냐?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나치게 강조했죠. 유전율. 내 유전자가 뭐다? FM이다. 맞아요. FM. 페러드 퍼 메타죠. 자, 그 다음에 투자율은요. 우리가 무엇에 투자하는 거예요? 휴먼. 사람한테 투자한다. 헨리 퍼 메타. 이렇게 이제 계산하죠. 자기저항. 자기저항 뭐예요? 암페어 턴 퍼 웨버. 그쵸?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죠. 유전 하면 FM. 답은 1번. 10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는 무엇이냐.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산화티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화티탄. 산화티탄은 유전율이 아주 큰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산화티탄. 유전율이 아주 큰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지금 여기 뒤에 극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극성이 없다. 보통 우리가 전해 콘덴서가 극성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11번. 정전 용량이 10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보다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저기 저항에 대한 문제도 물어봤는데요. 자, 이번 회차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죠. 다시 한번 문제. 자, 정전 용량 10 마이크로페럿짜리 콘덴서가 있는데 자,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랑 직렬로 연결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요.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20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2를 하게 되니까 5 마이크로페럿이 돼요. 그래서 병렬은 직렬의 몇 배요? 4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배. 그러니까 답은 4배가 되는 거죠. 4번. 12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상자성체, 반자성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비투자율이나 자화율이 0보다 훨씬 더 큰 거고요. 상자성체는 조금 더 큰 거. 반자성체는 비투자율이나 자화율이 1보다 작거나 0보다 훨씬 작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의 상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크고 반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작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1번.
13번. 다음 물질 중에서 반자성체는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체의 대부분은 자성이 반대되는 성질인 반자성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기 제가 밑에 해설에 뒤에 해설 보시면 나옵니다. 물, 순, 에탄올, 비스무트, 구리, 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답은 1번. 14번. 연구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의 요구되는 사항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 되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 이력 곡선. 자기 이력 곡선이 뭐예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런 거죠. 그렇죠? 여기가 H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자기장의 세기, 자속 밀도. 연구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기 문방구 가면 자석 살 수 있죠. 한번 자석 공장에서 만들 때 강력한 외부 자기장을 딱 주니까 얘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자기장을 항상 계속 유지하고 있죠. 꽤 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쵸?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여기 보자력. 그 다음에 여기 잔류자기. 보자력도 크고 잔류자기도 커야 우리가 그것을 연구자석으로 사용하기 적절한 재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얘기한 것처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홀쭉하다. 이 노란 것처럼 통통한 게 아니라 홀쭉하게 되면 이거는 이 전원을 껐을 때 잔류자기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석에 더 유리한 재료가 되는 거죠. 이 자기력 곡선이 더 통통하게 되면 통통할수록 히스테리시스존이라고 하는 게 더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히스테리시존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규소 강판을 함께 섞어주게 되는 거죠. 15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 가극성으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 인덕턴스 식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극성이라고 했으니까 더할 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EM인 거. 3번. 16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했더니 8 플러스 J 6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옆에 이렇게 J 막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아유 그냥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 못 풀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임피던스 구하라잖아요. I분의 V잖아요. 그렇죠? I는 임피던스분의 V니까. 그럼 I,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8 플러스 J6, 이게 10이잖아요. 그렇죠? 10인데 복소수를 한다는 이유가 있겠죠. 8 플러스 J6 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전압이 50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저항이 8이고 유도리액턴스가 6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기로 계산하면 답 딱 나와요. 계산기로 내가 복소수 계산이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은 여기를 공액복소수라고 해서 8-j6 계산하고 여기다 8-j6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식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 저항이 4, 유도리액턴스 8, 용량리액턴스 5옴이 직렬로 된 회로에서의 역률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거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이거는 또 임피던스 성분 중에서 저항 성분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 성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4, 8, 5가 되니까 임피던스 성분은 얼마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5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저항 성분이 4니까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저항이니까 5분의 4 이렇게 계산해서 0.8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뒤에 여러분 이 교재 뒷부분에 해설이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앞에 설명하는 게 너무 빠르거나 그 다음에 뭐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겠다거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해설판이 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역률이 0.8, 유효전력이 4000kW인 부하의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기사의 원래 전력공학, 전력용 콘덴서의 문제입니다. 보통 기사, 산업기사에 나온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기능사에서도 가끔 이 문제를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게 돼요. 근데 만날 기회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아마 이렇게 좀 편안하지는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콘덴서는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해서 역률이 안 좋은 것을 좋게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역률이 0.8인데 100% 1로 하기 위해서 어떤 콘덴서의 용량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콘덴서의 용량 Q는 P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1
세타 1은 계산 전의 역률입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계산 후의 역률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됩니다. 그럼 P, 여기서 P는 유효 전력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가 되고요. 자,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코사인 세타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P 값이 얼마랬냐? 유효전력이니까 4,000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률, 계산 전의 역률 0.8이죠. 계산 전의 역률이 0.8이면은 사인이 0.6이죠. 빼기. 계산 후는 1이니까 1분의 0이니까 1분의 0은 얼마예요? 0이죠, 그쵸?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값을 알습니다. 3,000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풀어야 되나요?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남는 분들은 풀어보십시오. 자, 제가 전기기능사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풀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기를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단어를 모르거나 특정한 것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깊은 지식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것들은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 뭐 아주 어려운 영어는 못합니다만 다른 외국인이랑 간단하게 밥 먹었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어휘를 발휘할 수는 없지만 혹은 저기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려운 단어는 사용할 수 없지만 어른들이랑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장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몇 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역률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뭐 직렬로 났을 때 그때의 전력화 문제.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하나도 없진 않아요. 하나도 없으면 이게 자격증 시험이 아니죠. 자격증 시험이 어떻게 다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문제들 한두 개 때문에 혹은 두세 개 때문에 그래요. 많이 넉넉하게 줘서 네다섯 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문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내가 엄청 잘 풀어야 되느냐? 차라리 이 시간에 유전율이나 투자율 이런 것들을 아직 덜 외웠다면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런 거는 매회 거의 나와요. 매회. 이 단위 물어보는 것들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특정한 문제 때문에 자격증이라든지 전기 공부를 어려워하거나 멀리할 필요가 없이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제껴 놓으셔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아셨죠? 저 믿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번.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의 3고조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문제에서 3고조파라고 되어 있죠. 3고조파는 원래 파형의 몇 배예요? 3배 되는 파형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60Hz인데 60Hz의 3고조파는 180Hz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 거는 몇 Hz입니까? 지금 T가 10ms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T가 10ms. T가 10ms면요.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1이 되니까 10mm가 얼마예요? 그러면 0.01인가요? 그렇죠? 0.01분의 1 하니까 100Hz가 되겠네요. 그쵸? 100Hz에 3고 3배니까 300Hz가 되겠네요. 3번. 20번. R은 4, 오메가 L은 3옴 직렬 회로에 E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50 루트 플러스 5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를 가할 때 이 회로에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뒤에 시계는 좀 다른 식으로 시계 푸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때 제가 사용한 전력 P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지금 뭐 V의 제곱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제가 좀 다른 식으로 풀어볼게요. R과 L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4옴과 3옴이죠. 여기 4옴과 3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전압이 100루트 사인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50루트 사인 3 오메가 t예요. 3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3배수, 3고조파라고 하는 얘기죠. 그쵸?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그럼 기본파의 전력 먼저 구하게 됩니다. 기본파의 전력. 이거 i제곱 r로 한번 구해보죠. i제곱의 r. 그럼 i가 어떻게 됩니까? i는 임피던스분의 v니까. 임피던스는 5죠. 5분의 전압이 얼마예요? 여기 100V죠. 그쵸? 100의 제곱 곱하기 r 값 4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예요? 1600W. 기본파의 전력. 그 다음에 3고조파의 전력은요. i제곱에 역시 r 하게 되면은 i는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전류는요. 전류는 지금 저항 구하는데 저항이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아니죠. 3에다가 이제 3배니까 또 3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9.85가 될 겁니다. 분의 50. 전압이 50V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4 계산하게 되면은 103W가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되겠네요. 106이 1600이랑 103 합치게 되면 1703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1703, 3번이죠. 21번. 100V 10A 전기자 저항 1옴 회전수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몇 볼트가 되는가? 자, 전동기가 어때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쵸? 집어 넣는데 내가 넣어준 전기가 100V. 자, 그런데 1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1옴 이게 되면은 자, 역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넣어준 전기에서 빼는 거죠. 어떤 거요? 전기자 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을 빼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0 마이너스 10 곱하기 1 하게 되면 90V가 되겠네요. 답 얼마? 90V. 22번.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전동차인 전동기는 차동 복권 아니죠. 2번에 직권 전동기가 운전 중에 무부하로 되면 위험 속도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위험 속도, 무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에서는 위험 속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벨트나 체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23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모터를 기동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동 전류는 제한하고 기동 토크는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하게 되면은 기동 토크가 커져서 기동에 유리하게 되죠. 답 4번. 24번. 직류 전동기에 있어 무부하일 때의 회전수는 1200, 전격일 때 회전수는 1150이다.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속도 변동률인지 아니면 전압 변동률인지 두 개씩은 똑같다고 했어요. 변동률은 전격분의 어떻게 된다?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이 된다. 따라서 지금 전격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1150 무부하는 1200, 1150분의 1200 마이너스 1150.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0.0435 나와요. 퍼센트로 하게 되면요. 곱하기 100 하니까 4.35%. 3번. 25번. 6600이 220V인 변압기가 있대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6600이 220이 됐으니까 얼마로 줄은 거예요? 30분의 1로 줄은 거네요. 그쵸? 자, 근데 여기다가 처음에 2850을 넣었대요. 2850. 그럼 2850 나누기 30 하게 되면 계산할 수가 있겠죠. 몇 볼트가 나오겠습니까? 90볼트가 나오겠네요. 95볼트. 95볼트. 계산 한번 해보세요. 26번.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26번인데, 변압기에 있는, 자, 이 유기기 전력, 식이 어떻게 계산하게 되면요. 4.44 F 파이 N. 그 다음에, 파이 M? F 파이 N. 됐죠? 이렇게 계산을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자속에 대한 거, 파이가 자속이거든요. 파이를 식으로 뽑아놓게 되면은 나머지를 밑으로 가서 4.44 FN의 분의 2 이렇게 되죠. 자속은 기전력에는 비례하게 되고 주파수와 권수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압의 비례, 주파수의 반비례. 4번. 27번.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 이런 거는. 1번. 점도가 클 것. 안 되잖아요. 그쵸? 점도가 크면 안 되죠. 답. 28번.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델타 결선에서 한 상분의 고장이 나면 나머지 두 대로서 VV 결선 운전이 가능하다. 맞고요. 2번. 중성점 접지할 수 있죠. YY니까. 그쵸? 3번에 YY 결선에서 중성점에 접지하면
제5 고주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준다? 아니죠. 제5 고주파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제 몇 고주파? 3고주파가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델타를 하게 되면 그 3고주파가 선로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29번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3상 전원에서 2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3상에서 어떤 거요? 2상을 얻고 싶다. 자, 이거는 스콧 결선. 스코트 결선, 스콧 결선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T 결선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답 1번. 30번. 변압기 결선 방식에서 낮은 전압을 높게 올릴 때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낮은 변압을 높게 올릴 때는 델타 Y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와 2차 간에는 서로 접속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선 방법이 달라서 30도의 위상차가 생기게 되죠. 31번.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1번. 일단 여러분 유도전동기에서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1- 슬립이죠.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왜? 자, ns분의 동기속도분의 n 이게 1- 슬립이잖아요. 그렇죠? 동기속도분의 실제 속도. 그래서 실제 속도 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기속도에서 1- 슬립 계산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30번. 슬립이 0.0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전동기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요. F2는 자, F1 1차 측 주파수에 슬립을 곱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슬립이 클수록 2차 측 회전자 주파수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0.05 60 곱하게 되면 3. 33번.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무엇이냐? 1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죠. 이거는 딱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권선형 유도전동기. 네. 다음에 34번. 다음 중 회전기의 회전자 접속 방향에 발생하는 전자력을 변환하여 직선 운동을 하는 모터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보통 우리가 모터가 회전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회전 운동. 근데 회전 운동이 아니야. 선형 운동을 해. 여기서 저쪽으로 반듯하게 가요. 자기부상 열차처럼 반듯하게 그런 모터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무슨 그걸 우리가 리니어가 선형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선형된 모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번. 35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 곡선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십자가 그린 다음에요. 자, 이쪽에 V, 그 다음에 여기 I 그린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쉽게 그리는 방법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 왼쪽이 뭐다? 발전기다. 오른쪽이 뭐다? 전동기다. 판 위에다 뭐 올리자? 감자 올리자. 판 밑은 그럼 반대 증자가 되겠고요. 이것만 그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어요. 동기 발전기에서 전류가 90도만큼 클 때 여기죠, 그쵸? 자, 요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전류가 더 큰 거죠, 전압보다. 무슨 작용? 증자작용이 일어나죠. 4번. 36번.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악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무브와 포악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여기 계좌 전류를 넣었을 때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브와 포악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7번.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좌곤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2차 측을 우리가 2차 측 코일을 단락시킴으로써 고전압이 유도되는 것, 고전압 때문에 권선이 소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절연 파괴 방지. 38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탄스. 39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2V라고 하면 직류 전류의 평균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반파 정류 회로에서는요. 입력 곱하기 얼마? 0.45가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입력 0.45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0.45가 나오게 되는 게요. 파이분의 루트 2예요. 전파일 때는 앞에 2가 곱해지는 거고 이게 0.45거든요. 그럼 파이분의 루트 2 여기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4번이에요. 4번. 파이분의 루트 2가 0.45입니다. 3번은요. 이거는 0.9 여기 2 들어가게 되면 0.9 나오죠. 이건 전파죠. 40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입력된 것이 근데 사인파 교류예요. 그렇죠? 사인파 교류고 그다음에 가 부분이 저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이 세 개 가지고 교류를 제어하는 거 트라이액이죠. 트라이액. 3번.
41번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시 몇 번 이상 꼬아야 되게 되는가? 지금 뒤에 해설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림으로 잘 나와 있게 됩니다. 몇 번? 2번 이상 꼬아야 된다. 42번 전선 두 가닥의 쥐꼬리 접속 시 두 개의 선은 약 몇 도로 벌려야 되게 되는가? 자, 42번 우리가 쥐꼬리 접속을 할 때는 전선 하나, 그 다음에 전선 또 하나 있게 되면은 자 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90도로 벌린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꼬아줘야 되는 겁니다. 90도 3번이죠. 43번 점착성은 없으나 끈적이는 거죠. 끈적이는 거는 없으나 절연, 네온, 내유성이 우수해서 연필 케이블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절연 테이프 이름이 무엇이냐? 1번의 리노 테이프. 44번 금속 전선관 중 후광 전선관은 16에서 104까지 총 몇 종류가 사용되게 되는가? 총 10종류가 사용되게 됩니다. 후광 전선관. 45번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4, 16, 22, 28, 36, 42 이렇게 가게 돼요. 3번에 38은 없습니다. 38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38 광택은 없다 이렇게 외워야 되나요? 38 광택은 없다. 38은 없다. 38선은 없다. 38은 없다. 이렇게. 자, 46번. 일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를 할 때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수는 최대 몇 번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몰드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최대 10번으로 제한하고 있죠. 이거 본문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47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식성 가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식되는 거 화학적 작용을 일어나는 가스가 있대요. 어려운 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한 행동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을 제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1번에 인임용전선 사용한다. DV선 이거 왜 사용해요? 여기에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2번, 3번, 4번은 다 좋은 말인데. 48번 주상변압기의 고저압 혼촉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2차 측의 고저압 혼촉 방지 하면 딱 그냥 답이죠. 그렇죠? 2종. 49번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 방식체 간의 전기 부식 방지. 우리가 전기 부식 방지를 우리가 전식 방지 설비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기 부식을 전식이라고 그래요. 전식.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될 때는요. 전압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걸 써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답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이라든지 혹은 가연성 가스라든지 폭연성 가스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제한할 때 전압 제한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배관이라든지 전선의 제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1번은 사용 전압이 직 60V를 초과할 것?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돼요. 60V보다 낮아야 돼요. 50번 접지 저항의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접지를 했다라고 보죠. 여기 땅이 있게 되면 땅에다가 접지판을 묻어야 돼요. 혹은 접지봉을 묻어야 돼요. 깊게 묻고요. 그 다음에 넓은 거를 묻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좀 안 좋아. 이게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땅이야. 그럴 때는 여기다가 어떤 다른 도전이 잘 되도록 하는 어떤 물질들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좀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접지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죠. 결국 접지 저항이 감소가 돼야 정기적으로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저감 대책을 하는 게 1번에 접지봉의 연결 개수를 증가시킨다. 한 개가 안 돼서 또 한 개를 넣는다. 좋은 방법이에요. 병렬로 놓게 되면은 반반씩 팍팍 줄죠. 2번에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 면적을 왜 감소시켜요? 오히려 더 넓혀야 되게 되는 거죠. 3번에 접지극을 깊게 하고요. 4번에 토양의 고유 저항을 화학적으로 저감시킨다. 어떤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자, 2번은 잘못된 얘기예요. 51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100A인 경우에 간선의 허용 전류가 몇 A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해야 되는가? 간선에 우리가 전선의 허용 전류, 여기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가 100A라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 50이 넘을 때와 50이 안 될 때로 구분하죠. 50이 안 될 때는 1.25배를 곱하고요. 50이 넘을 때는 1.1을 곱하게 되죠. 그럼 얼마? 110A가 돼야 되겠네요. 50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2 이상이어야 된다. 53번. 고압 전선과 저압 전선이 동일 지지물의 병가로 설치되어 있을 때 어느 선이 위로 내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주를 보게 되면은 전주에 기본적으로 높은 선이랑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이 같이 있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병가,
나란히 병자라서 병가라고 이야기하고 전력선과 통신선이 같이 있는 거 우리가 공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이 병가일 때 높은 전압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아래에 있으니까 높은 전압이 당연히 위로 가죠. 높은 전압일수록 위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고압선이 위로 가야 되죠. 2번. 54번. 전주의 길이가 16m인 지지물을 건조하는 경우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얼마큼이 되는가? 우리가 묻히는 15m가 이하가 될 때는요. 15m가 이하일 때는 6분의 1 이상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가 넘게 되면은 2.5 이상 묻게 되는 거죠. 지금 16이니까 2.5 이상 묻게 되는 거죠. 55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에, 조가라고 하는 것은 매다는 선이에요.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하를 확보해야 되는가?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려고 인터넷 케이블, 저기 지역 방송 케이블을 이렇게 달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이게 노란 선이 케이블이라고 하면 케이블을 이렇게 달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가용선을 먼저 와이어를 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매단다고요. 근데 이거를 테이프로 감았대요. 테이프로 이렇게 감았대요. 감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테이프 간격 얼마? 20cm가 돼야 됩니다. 이하가 돼야 되죠. 자, 다음에 56번.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에 설치해야 되는가? 우리가 차단기가 있고 차단기로부터 분기되는 점이 있으면 몇 미터 이내? 3미터 이내에 설치되어야 되겠죠. 3미터 이내. 57번. 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설치 장소가 시가지 내인 경우 지표상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가? 시가지 내인 경우에는 얼마? 4.5미터 이상. 만약에 특고압일 때는 5미터 이상. 58번.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할 수 있는 배선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 어떤 배선을 하겠다는 거야? 2개수 전멸하겠다는 거죠. 2개수 전멸일 때 3로 스위치의 경우에는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서로 통신선이 일단 연락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램프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따라서 전원은 일단 하나, 둘, 두 가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로 스위치에 들어가는 선은 하나, 둘, 셋. 그 다음 이쪽 3로 스위치에 들어가는 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닥씩 들어가야 됩니다. 스위치에는 세 가닥씩, 전원은 두 가닥인 거 답 1번이죠. 59번. 피뢰기의 구조는, 피뢰기는 뭡니까?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해주는 장치죠. 피뢰기의 장치는 무엇이냐? 피뢰기는 자, 여기 TR 변압기가 있게 되면은 이 변압기에 전압이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변압기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피뢰기, 라이트닝 어레스터로 해서 땅에다가 이상 전류를 방전해주게 되는 장치입니다. 그럼 얘는 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 화학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특성 요소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사이는 이상 전압을 높지 않을 때는 방전되면 안 되니까 이 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직렬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특성 요소와 직렬갭이다. 4번. 60번. 눈부심의 정도로서 딱 그렇게 하면 휘도예요. 어느 방향으로 본 겉보기 면적 대비 어느 방향의 광도를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휘도라고 하게 됩니다. 면적분의 빛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을 눈부심의 정도로서 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17년도 네 번째 전기기능사 필기 CBT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다산 에듀의 교육 철학처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즐겁게 공부하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 몇 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몇 개의 힘든 일 때문에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몇 개가 좀 어렵게 다가온다고 해서 이 시험을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포기하거나 단순히 답만 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천천히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산에듀의 전기기능사 필기 정규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교재 자랑을 너무 많이 하나요? 괜찮아요. 제가 하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제 얘기는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야 된다.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이 이 전기기능사가 여러분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유하는 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더 좋은 전기기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전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전기기능사 공부만큼은 즐거운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른
다음 더 좋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